여러 가지 검사 중에서도 심초음파, CT, 이 굉장히 그 막아주고 진단과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 초음파나 CT로 대동맥의 이상이 있는지 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 중에서도 심초음파, CT 이게 굉장히 그 막한 증후군 진단과 또 관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검사가 아닌가. 심혈관계 자극제는 주의하셔야 되는데 비염 약 중에서 우열 제거제, 항히스타민 이런 약들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정형외과 질환들은 생명과는 관련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평생 삶의 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평생 관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 척추 측만증은 유일하게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보를 얻기 굉장히 어려운 질병일수록 희질환을 가지신 분들끼리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시는 것이 훨씬 좀 더 유용한 방법이라는 것이 현재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오늘 또 아들이 저는 몰랐어요. 오늘 강의를 듣고 알았거든요. 부정교합이 있어요. 심하다 그래서 어느 특정 부분에 당장 문제 생겼을 때는 뭐 잠깐 봐주는 건 되지만 우리가 이제 문제 생길 때는 여러 과 다 같이 이제 봐야 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심장이나 대동맥 이쪽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상태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어떤 문제 상황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같이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게 그냥 작은 병원이나 개인 의원에서는 아무래도 충분히 다 커버가 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런 거를 전체 다 봐줄 수 있는 그런 큰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상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심장과 대동맥 지금 그쪽 부분인데 그쪽을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증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그 적절하게 그쪽에 이제 협진이나 그쪽 진료를 통해서 또 대처가 필요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그 유전자 이상이 있으면은 결체 조직 그러니까 인대나 관절을 싸고 있는 부분 말고도 뼈에도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다른 일반적인 측만증 환자랑은 다르게 말판 증후군 환자분들 수술하다 보면 저희 의사들끼리는 뼈가 좀 퍼석거린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뼈가 이제 나사나 저런 훅을 잘 물어야 되는데 이 약합니다. 그래서 피도 많이 나고 그래서 아마 그건 이제 청소년기 때뿐 아니라 이제 좀 나이가 드셔도 정기적으로 골다공증 검사나 이거는 분명히 이제 골다공증이나 그런 감소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에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를 꾸준히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내과 의사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골 감소증이나 이제 이런 골다공증 이런 것들은 1차적인 원인, 뭐 호르몬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2차적인 원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활동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근육 같은 게 부족할 경우에는 뼈가 이제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는 발생할 수 있지만 아마 내원비내과 교수님 의견을 들어보면 아마 그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 거기 때문에 아마 정형외과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이런 근골격계 질환이 이제 있다 보니까 좀 덜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분들보다는 더 많이 관찰될 수도 있지만 이게 이 병 자체와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만으로 단독으로 말판을 진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다른 다합적인 진료가 필요하고 심장과, 그다음에 임상무정과, 그다음에 정형외과, 안과 등의 여러 과의 진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키가 크다고 해서 모두 다 성장 호르몬을 그러니까 성장을 억제하는 치료를 받는 건 아닌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분비과에서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평가를 받은 다음에 만약 복용을 해도 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은 복용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억제. 성호르몬을 쓰게 되는데요. 성호르몬을 쓰게 되면 일시적으로 키가 갑자기 성장할 수 있고 성조숙증이 진행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현재 심장 혈관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복합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가서 찾아야 하는 과는 그러면 소아과 쪽으로 가서 엄지발가락 길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것도 일단 외관상으로 문제가 있지만은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발가락이 신발 모양 보시면 알겠지만 엄지발가락부터 그렇게 짧아지면서 라운드하게 곡선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럼 외관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뿐 아니라 발을 딛는 과정에서 첫 번째 엄지발가락의 중족골 관절과 두 번째, 세 번째 각각 체중이 가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한 발가락만 너무 길다. 그러면 이게 걷다가 걸려서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8살이라고 그러셨으면 소아정형외과 말씀에 김현우 교수님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말고 평발 관련된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변형이 복합 변형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 치과는 제가 잘 모르기는 하지만 100년 전만 해도 정형외과에서 치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 컨셉을 적용을 해보면 스페이스가 좁으면 늘리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치과는 제가 봤을 때 성인 위주 치과거든요. 소아치과를 한번 가셔갖고 턱이 좁으면 그것도 저희 보조기나 이런 척추 수술 기구랑 비슷하게 돌려서 늘리는 게 있어요. 좁으면 넓힐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소아치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말판 증후군이라는데 그러니까 고려되지 않고 일반 소아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 병원에 가도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뼈의 질은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한 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권희정화 소아치과 이재일 교수님을 오시고요. 그 전에 저를 만나셔서 그 감염성 심내감염의 예방요법이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대동맥의 역류가 있거나 스노판의 역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우리 아이 치과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감염성 심내감염에 합병돼서 고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 어머님과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저를 만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과로 잘 진검다리처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판막에 이상이 있으면은 거기에 염증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술, 뭐 간단한 뭐 내시경도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무슨 칼로 째고 뭐 하는 수술할 때는 거기에 이제 균이 이제 항상 몸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피 속에 떠돌아다니다가 약간 자랄 수 있는 거기에 딱 붙어서 이게 살게 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판막에 좀 이상이 있는 경우나 그러면 판막에 약간 상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 달라붙어가지고 만약에 문제 생기면 이제 심내막염이라고 거기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다니신 분들이 이제 가끔 이제 발치를 해야 되거나 뭐 이렇게 치과 간다면 제가 항상 항생제를 이렇게 한 뭉치 드리거든요. 1시간 전에 드세요 하고 그러니까 그런 전처치를 이제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필요한지 아닌지를 먼저 한번 심장을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치과로 가서 접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말판 증후군이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 정세현 교수님 지금 찾아서 정종훈 교수님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어요? 예, 네. 그럼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고 그쪽 담당 연결해 어느 전문 말씀드려 선생님께 보내드리면 되는지 아마 다 연결돼요. 왜냐면 이제 치과에서도 또 이런 것도 전문 보신 선생님이 또 다르거든요. 요즘 치과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었어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다 연결해드리니까 저쪽으로 보시면은 다 안내해드릴게요. 그 어지럼증은 사실은 뭐 이 병의 진행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좀 어렵지만 이제 갑자기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제 머리 쪽 증상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그런 일시적인 어지럼증은 한 50% 이상에서는 약물이나 아니면 컨디션 변화에 의해서 오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제랑 이런 부분을 좀 상의하셔서 혈압 변화라든지 약제 같은 거 상의하셔가지고 네, 약이랑 보통 어지럼증 제일 많이 받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아시면 그거는 특수한 경우를 상정합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주의를 하라는 얘기지 말판 증후군 환자들은 그런 약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코자를 먹고 있어요. 그 혈관 확장이 되고 있다고 해서 먹고 있고 먹은 지는 작년부터 먹고 있어서 7세 때부터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기 괜찮을까요? 왜냐면 콧물이 아이가 더 많이 나고 지금 뭐 특별하게 염려가 없고 수시적 치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동맥 확장 때문에 약을 먹고 있는 정도라면 드셔도 될 것 같아서 상담하시면 소아과에다 진료받을 때 동네 소아과는 보통 감기 때문에 가는데 거기다가는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괜찮은가요? 드려야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말하는 게 더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경각 확장증은 일반적으로 저희 척추 몸통에 비해서 신경이 내려오는 경각이 싸고 있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보다 일정 비율 이상 넓어졌을 때로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치료는 증상이 없으면은 우선 지켜보는데 경각이 확장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뼈를 녹이거나 척추가 기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신경이 원래 있던 위치에서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이 되면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이제 MRI라든지 CT라든지 뼈와 신경과의 관계를 파악을 하고 증상하고 맞춰보고 치료 계획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의료보험으로 그게 이제 지원이 돼요. 근데 유전자 검사라는 거는 이제 들어가는 치약이나 노동력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비례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 같이 말판지원 유전자 굉장히 크거든요. 다른 유전자보다는 비용이 좀 더 나가요. 근데 요새 같으면은 이제 액수를 제가 알기에는 이제 의료보험 수가로 요새는 이제 아직 그 규정이 조금 변경이 아직 안 돼서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말판지용을 하나만 하면은 뭐 하여튼 제가 알기에는 거진 뭐 하여튼 1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 오히려 거꾸로 새로 나온 기술로 해서 앞에 말씀드린 그 한 여러 개 그 원인되는 유전자 대동맥 박립증 원인된 유전자 한 30개를 한꺼번에 한다. 그 비용이 그게 더 싸요. 그러니까 그게 더 요새는 더 효과적이에요. 만약 조금이라도 녹내장에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네. 예방적인 목적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정기적으로 관찰을 한 다음에 시신경이 약간 손상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게 가장 맞고요. 네, 그래서 만약 그 검사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검사는 다 했어요. 그럼 녹내장이 진행하는 기미가 있어서 약을 준 거니까요. 네. 그럴 때는 두 번 쓰는 알파간이라는 약을 쓰시는 거예요. 아, 네, 그거 주셨어요. 네, 그거는 녹내장이 진단된 상태에서 쓰셔도 됩니다. 아, 네. 신경 보호작용이 있습니다. 네. 레이저를 하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낭이 있는데요. 그 낭이 처음에는 맑다가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낭을 뚫어줘야 되는 게 첫 번째 레이저 수술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낭만 흐려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아까 묵 같은 게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묵의 앞부분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그 묵의 앞부분들을 이렇게 레이저를 해줘야 되는 경우인데 만약 묵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초자체를 한 번을 레이저를 하고도 또 혼탁이 오면 차라리 초자체 절제술을 앞부분을 해놓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레이저하는 거면 계속 염증을 좀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반복해서 그 야드 레이저 수술을 권하게 되면 한번 수술에 대해서 하는 선생님이랑 의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력은 지금 8살이라서 거의 다 회복이 됐다고 그러죠? 네, 1.0이 나온다고요, 안경으로. 아니요, 1.0까지는 안 나온 것 같은데. 네. 호전문이 아직 안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계속 그 검진 받으면서 나빠지는. 12살까지는 약식 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12살까지 계속 아이들은 시력 검사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한쪽 눈이 약시가 있으면 그쪽 눈에 대해서 이거를 처진해를 끌어올려줘서 양쪽을 평균을 맞춰줘야 돼요. 보통 같은 눈을 같이 수술을 해도 아주 민감하게 0.1 안 보이는 눈을 점점 떨어뜨리고 0.1 잘 보이는 눈을 끌어올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조정을 해줘가지고 서로 맞춰줘야지만 나중에 끝에 둘 다 1.0. 그래서 12살까지는 안과 계속 하는.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그냥 어른들이 뱅뱅하시기라는 왜 다초점 렌즈 같은 거 네. 써서 먼 곳으로 가까이 보게 하는데 네. 이 아이는 아직 그 안경을 바꿔 쓰고 이럴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다초점은 언제 넣냐면 눈이 다 자랐을 때 넣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점을 하나는 딱 맞춰서 넣고 그 다초점 렌즈 하나는 초점을 앞에다 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하나는 멀리 볼 때 볼 수 있고 하나는 가까이 볼 때 볼 수 있는 초점을 두 개를 갖게 되는데 만약 눈이 자라고 있는 눈에다 다초점을 넣으면 나중에 초점이 앞에 맞는 게 두 개가 생기고 막상 망막에는 초점이 하나도 안 맞게 됩니다. 그래서 자라는 눈에는 이 다초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안경을 2개 정도를 2개를 가까이 볼 때 안경과 멀리 보는 안경 2가지를 써야 되고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초점을 이제 처음에는 약간 뒤에다 원시에다 맞춰놓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눈이 자라가지고 딱 맞는 시기가 오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지나면 초점이 이제 앞으로 오면서 근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어떻게 되냐면 멀리 볼 때만 안경을 쓰고 가까이는 안경 벗으면 보입니다. 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기가 이제 많이 지나가게 되면 너무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면은 안경을 2개를 써야 되고 그 전까지는 멀리 볼 때 안경, 가까이는 맨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초점 맞추기가? 아니요. 아이한테는 네. 안경을 쓰나 안 쓰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네. 아이가 느끼기에는 이게 안경을 써서 확실히 보이는 게 달라지면
찾아서 쓸 것 같은데 안경을 쓴다고 해서 특별히 자기 시야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안 씁니다. 지금은 근신 상태인가요? 예, 예, 근신 상태는 그렇게 느낍니다. 왜냐면은 우리의 생활 환경 자체가 거의 모두가 근시로 해결되는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보다 조금 더 지나면 애가 안경을 찾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는 안경을 쓰시면. 근데 선생님 말씀은 그 수술하고 나서 이게 시신경이 회복이 되면서 그리고 시신경 자체가 자라야 되는 시기라서 안경을 꼭 씌우라고 하는데 그거는 약시인 반대쪽 눈을 얘기하는데요. 그 시신경이 자라는 시기에 근시인 경우에는 시신경 마음대로 자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어딘가는 보이니까. 그런데 그때도 한쪽 눈으로 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대쪽 눈 때문에 가림 치료를 할 때는 반드시 안경을 쓰고 가는 치료예요. 자료가 이제 우리말로 된 거는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나중에 이제 혹시 외래 들으실 일이 있으면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반대로 그 우리나라 그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원에 질병관리본부라고 이렇게 그 부서가 있는데 거기서 운영하는 그 헬프라인이라는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헬프라인. 거기 가면은 희귀 질환에 대한 그 정보가 좀 중요한 질환에 대한 것들은 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면 참고가 되죠. 말반죽이라고 하면은 이게 그래도 여러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금방 이해를 하시겠지만 롤시증후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그냥 간단하게 혈관 증상이 있으면 그냥 말반죽으로 얘기하셔도 좀 관련 치료받는 데는 크게 이제 어려운 건 없으실 것 같아요. 또 렌즈를 끼면 렌즈 낀 눈이 잘 보여서 네. 한쪽으로 막 보려고 해요. 렌즈를 빼면 수술한 눈쪽으로 막 보고 그다음에 렌즈를 쓰면 또 렌즈 낀 눈 쪽으로 막 보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지금은 뭘 해야 되는 시기냐면 수술한 의사하고 가까이 지내기보다는 동네 병원 안과 선생님이랑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렌즈를 어떤 눈을 썼을 때 그 눈도 쓰게 해주고 렌즈를 빼고 이 눈도 쓰게 해주는 거를 절묘하게 밸런스를 맞춰서 어떤 생활 패턴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절을 하면 됩니다. 심지어는 렌즈를 끼고 안경을 그 위에다 끼워서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 양쪽 눈 다 가까이가 잘 보이고 안경을 쓰면 양쪽 눈 다 멀리가 잘 그런 식으로 아주 그 미세한 조정을 할 수 있는 동네 안과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그 생활 부분을 아주 잘 조절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 안 보이는 그쪽도 시력이 클 수가 그러니까 그쪽을 렌즈를 꼈을 때 그쪽이 아직 잘 보인다는 것은 그리고 아직 수술할 때가 안 됐다는 뜻이고 그 상태에서는 그 눈이 이 다초점 기능도 있거든요. 이렇게 가까이 멀리 보는 기능이 살아있는 눈이기 때문에 그 눈이 더 어느 부분에서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기가 될 때까지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 하면 이쪽 시신경도 발달하고 이쪽 시신경 그러면은 동네 안과 선생님 아니면은 다니시던 그 수술했던 선생님한테 그 어느 제가 했나요? 제가 소개를 해서 동네 근처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일단 수술의 원칙은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족부정형외과 아까 말씀드린 이진우 교수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척추 측만증에서 아까 제가 50도라는 각도를 말씀드린 이유는 50도가 넘어가면 성장이 끝나도 측만증이 진행이 됩니다. 1년에 많으면 5도, 적으면 2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게 10년, 20년 쌓이면 4, 50도, 50도에서 100도가 됩니다. 그러면 심장이 눌리거든요. 그래서 심폐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50도 전후로 나누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말판증후군 아닌 분들도 40도에서 조금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워낙에 휘어있는 상태에서 체중으로 누르는 거기 때문에 누르는 힘은 성장과는 관련 없이 척추의 변형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말판증후군 진단 받으셨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척추를 잡아주는 주변 인대나 관절 등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닌 분들보다는 진행될 확률이 더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 각도가 몇 도인지를 기억하고 계시고 만약에 외관상으로도 틀어지는 게 보인다. 그럼 뭐 1, 2년에 한 번씩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고 그 정도는 이제 큰 문제는 없으니까 방사선암 쪽으로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치료를
수치에 놓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주기적인 팔로우만 하면 초기에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건지 또 다른 검사는 할 필요가 없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면 만성적으로 좀 이렇게 불편감을 느끼는 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단은 아예 그냥 만성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번 주기적으로 그때마다 할 필요 없이요. 1년 단위라든지 1년 단위, 6개월 단위로 검사는 필요할 것 같고요. 말판적으로 진단 받았으면. 근데 이 급성을 우리가 환자분이 발생을 했을 때 느끼는 거는 또 다르다고 얘기하거든요. 만성 느끼는 사람들도 한 번도 평생 지내보다가 한 번도 못 느껴봤던 통증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 방귀가 왔을 때는요. 그래서 가슴 답답함 정도를 떠나서 등을 완전히 이렇게 하고 내려가는 듯한 통증이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가끔 느끼는 통증하고는 약간 뭔가 수준이 좀 다른 통증이 때는 이제 급성이라고 보면 되고, 그런 걸 느꼈을 때는 응급실을 내원해서 급성에 가능성 보고 검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게 다른 주기적인 검사 필요하냐, 있냐는 걸까요? 저는 그 고영국 박사님한테 매년 정기검진을 받고 있어요. 혈압약도 먹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지방에 있다 보니까 자주자주 올라오지는 못하다 봐서, 근데 이게 진행이 얼마나 빨리 또 얼마나 많이 되느냐에 따라 갑자기 위험해질 수 있는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해서 혹시 주기적인 팔로우 말고 추가적으로 더 관리해야 되는지? 네. 지금 우리가 특별하게 지금 어떤 경계선까지 올라가 있는 환자를 6개월 단위로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한 1년 단위로 검사를 하는데요. 그 위에 추가적으로 뭔가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 증상이 생기면 그때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그렇게 주기적으로 잘 검사했던 분들은 사실 잘 발견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치료 잘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세하게 검사할 건 아니에요.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급성이냐 만성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는 그 박리증 생겼을 때 2주 이상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나 계속 불편하냐 안 하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박리증이 생겼을 때는 고통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아마 태어나서 느껴본 통증 중에 제일 심한 통증이 그런 통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생긴 게 지금 2주가 경과가 안 됐으면 급성, 2주 이상 지났으면은 이제 만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급성이냐 만성이냐 이거를 이제 의사들이 분류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저도 이렇게 어떤 날 머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쑤시고 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를 혹시 그때 대동맥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닐까? 당연히 그렇게 걱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박리증이 이제 제일 무서운 건데요. 그거는 한순간에 이렇게 생기는데 통증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내가 통증인데 이건 좀 강한데? 그렇게 느끼는 거는 분명히 이거는 사진을 찍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거 보통 1이 제로가 이제 0이 하나도 안 아픈 거고, 10이 제가 느껴본 통증이 제가 상상할 수 있는 통증이 제일 심한 거다. 그러면 그 중에 한 5가 넘어가면 그럴 때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면 여기 좀 오늘 좀 이상한데, 그거 가지고 매번 CT 찍고 하면은 그 방사선 쪼이는 것도 상당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검사는 초음파하고 이제 그 CT가 있는데, 초음파로 다 검사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초음파로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행히 상행대동맥은 초음파로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쪽을 볼 수 있는데, 그 아래쪽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매년 불편할 때마다 계속 CT를 찍으면 나중에는 그 방사선도 우리가 무시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문제가 돼서 암이나 이런 걸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초기에 이제 안정이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방사선량이 적은 엑스레이나 다른 걸로 대신 이렇게 보긴 하는데, 자세히 보려면 이제 CT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증상이 아주 심할 때 이렇게 보고, 나머지 이제 박리증은 이제 그런 거고, 그냥 대동맥류는 서서히 이제 커집니다. 어떤 분 정도 빨리 커질 수 있고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경과를 보다가 이거 그때는 좀 빨리 커지는데, 그러면 CT를 좀 더 자주 찍어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좀 더 천천히 보고, 만약에 흉부 쪽이 아니라 복부나 상행대동맥 같은 경우는 초음파로 더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정기적으로 보면 되고, 말씀했지만
혹시 이제 난 지방에 있는데 이거 세브란까지 가는데 너무 먼데 이거 어떻게 가지? 그럴 때는 급할 때는 가까운 병원에 그냥 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만약 통증이 심하다고 하면. 여태까지 저희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너무 이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CT가 찍을 수 있는 가능한 병원에 가까운데 이렇게 가셔서 먼저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게 좋고 혹시 그쪽 선생님이 이거 나는 이거 잘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네 그럴지 모르니까 혹시 CT를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찍은 거를 하나쯤은 하나 복사를 해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쪽 병원 갔을 때 처음 보는 사진 딱 보여주면은 이게 뭔지 모르지만 그 전에 찍은 거 있으면 그거하고 다르다 아니다는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갖고 계시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